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8일 교황 선출 1년을 맞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즉위 1년을 맞은 교황의 영성과 행보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정한 16번째 생명주의를 맞아 서울대교구가 지난 3일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번째 맞는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했는데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국내외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의료 AI 윤리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AI를 인간 중심 의료를 위한 보조도구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 집행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후퇴 우려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지난해 5월 8일 제267대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8일 교황 선출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황이 보여준 평화와 일치의 메시지를 서정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5월 8일 콘클라베에서 선출됐고 5월 18일 즉위 미사로 베드로 직무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선출 후 첫 사도적 축복 우르비 앳 오르비의 주제는 평화와 무장 해제였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Questa è la pace di Cristo risorto. Una pace disarmata e una pace disarmante, umile e perseverante. Proviene da Dio, Dio che ci ama a tutti incondizionalmente.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1년 동안 교황의 평화 메시지는 그 어떤 정치적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전 평화를 호소하는 자신을 비난했을 때도 교황은 두렵지 않다며 정치인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o put my message on the same plane as what the president has attempted to do here, I think is not understanding what the message of the gospel is. And I'm sorry to hear that, but I will continue on what I believe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레오 14세 교황은 1년 동안 전임 교황의 가난과 변방의 영성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목 순방에서 교황은 불평등과 빈곤으로 사회 통합과 정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Si estás oprimido por la injusticia, Él es la justicia. Si tienes necesidad de ayuda, Él es la fuerza. Si tienes miedo de la muerte, Él es la vida. Si deseas el cielo, Él es el camino. Si estás en las tinieblas, Él es la luz. 교황은 자신의 사목표인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실천하며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We must strongly reject the use of religion for justifying war, violence, or any form of fundamentalism or fanaticism. Instead, the paths to follow are those of fraternal encounter, dialogue, and cooperation. 교황청 개혁과 교회 내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생태계 보존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국무원이 행사하던 인사관리와 승인권을 교황청 재무원으로 이관하고 업무 디지털화 등 교회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1년 동안 뿌린 평화와 일치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기대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한국교회가 정한 생명주의를 맞아 서울대교구가 지난 3일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번째 맞는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도 발표했는데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국내외 젊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6번째 맞이한 생명주일 미사는 성수 예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염수정 추경이 성수를 축복하며 소금을 넣습니다.
주님, 소금이 든 이 성수를 뿌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신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성호를 그으며 세례의 은총을 되새겼습니다. 염축이형 강론에서 법은 약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결코 부정될 수 없음에도 국가가 태아 보호의 책무를 포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살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거부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는 죽음을 미화하고 타인까지 그 죽음에 동참시키며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로서 위정자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 깨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이성을 따르지 않고 공동선에 위배되는 법은 법의 타락이자 폭력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법안들에 대해 우리는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 중에는 올해로 20번째 맞이한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부 정원석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 본상,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파올로 베난티 신부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제 감사한 마음입니다. 신비를 밝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라는 뜻인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은 가톨릭대 간호대학 김수정 교수, 활동 분야 장려상은 인도 HRDF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완화 의료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시상식은 6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사 후 명동대성당 1898 광장에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들이 전시됐고 임신부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의료 AI 윤리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AI를 인간 중심 의료를 위한 보조도구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제정한 의료 AI 윤리 강령입니다. 생명 존중과 전인적 돌봄부터 생태보호, 국제협력과 거버넌스까지 4대 원칙과 12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보조성, 진료와 돌봄의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는 책임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강령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막는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더 과감하게 그러나 더 올바르게 쓰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의료 AI 윤리 강령은 교황청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인공지능 관련 문헌 옛것과 새것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윤리 강령을 전달받은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Sometimes it is easier to rely on an intelligence that appears omniscient to us. The challenge, however, is not so much to make AI human, but to nurture the essence of humanity in an increasingly technological world.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효율이 아닌 존엄을, 속도가 아닌 책임을 우선하겠다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약속을 응원했습니다. 기계는 고통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 앞에서 침묵으로 우리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몫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윤리 강령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의료 AI 윤리 강령에 담긴 가톨릭 정신으로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꼽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윤리 강령 선포와 함께 AI 전환도 선언했습니다. 가톨릭대 정보융합진흥원장 김대진 교수는 뇌출혈 진단 AI 모델 등 의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I는 의료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바라보는 책임과 연민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AI 윤리 강령이 우리나라 의료 윤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형 집행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총사령과 약물 주사형 사용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연방 사형제도 보건 강화 보고서. 중대 연방 범죄자에 대해 총사령, 전기의자형 등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제도를 재개했고 임기 말에는 1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지만 전문가들은 사형제 강화가 정치적 전략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강경한 사형 유지 확대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형제 자체를 하나의 어떤 단순한 형벌 정책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 전략, 최근에 와서 막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술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중국이나 이란 등 강경한 형벌을 펼치는 국가들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이 피해자 편에 서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나 피해 회복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형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보복 감정을 대리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은 그 집행을 할 당시에도 그런 음보적 정의 실현이라는 근거들은 거의 확인이 안 되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당시에 침체되어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들을 쇄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형 집행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 끝냈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우려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제 확대를 두고 미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딕터빈 민주당 상임의원은 국가가 승인한 살인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형정보센터 역시 이번 보고서가 사형제의 정책적 분석보다 바이든 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치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형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미국 내 인권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엔 최대 100만 명, 적게는 수십만 명의 청년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국가 이미지 제고와 서울의 브랜딩 효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제 이벤트 개최를 위한 도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맹현규 기자가 짚었습니다. CPBC가 확보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 지원의 정당성 연구 보고서입니다. 세계청년대회의 성격을 규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보고서에는 과거의 대회가 종교적 의례에 집중했다면 현대의 대회는 젊은이 축제, 문화, 예술, 컨퍼런스 등과 결합해 운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홍보를 수반하는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해외 참가자 비율이 80% 이상으로 국제적 주목도가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구조적으로 보면 짧은 기간에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모이는 행사입니다. 종교적 성격의 행사뿐 아니라 청년 축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군중 밀집 관리, 치안, 소방, 환경 정비까지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주요 공공공간의 점용과 대규모 인파의 이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 지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외국인 참가자의 공공복리, 신체안전 보호라는 국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에 국가 지원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이 대회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 지원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황청은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We do not want to proselytize, but we want to be open to communicating, dialoguing with peoples of all faiths. And that's why Seoul was chosen. 다른 신앙을 가진 청년을 개종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 청년대회가 전 세계 모든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정부가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건 가톨릭교회 지원을 넘어 국제적 행사 개최를 위한 도시 역량 강화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주체성 회복을 강조한 책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는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가톨릭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주체성 회복이란 책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책은 교황청 문화교육부 산하 디지털연구소가 설립한 AI 연구그룹이 펴낸 것으로 최근에 한글판으로 출간됐습니다. 공동 번역 작업에 참여한 교황청 문화교육부위원이자 마산교구장 이성효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24년 발표한 홍보주일 담화를 인용하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참된 자유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몫이다. 책은 인공지능 설계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인간 삶의 여러 구체적인 병리 현상들을 낱낱이 밝힙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유도와 조작, 중독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고 있는지, 비인격적 알고리즘 통치가 어떻게 인간을 시스템 속 부품의 하나로 전락시키는지를 고발합니다. 이주교는 AI 이용자인 인간이 하나의 정보 조각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AI를 자신의 비서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I를 잘 쓰되 우리 주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용자로서 주체로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주교와 함께 번역에 참여하고 감수를 맡은 수원교구장 대리 곽진상 주교는 AI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와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지려면 비판적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성효 주교는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관계적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존재 자체에서 나와요. 그때 그 존재 자체가 취약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존재. 두 주교는 이번 책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먹이가 아닌 자유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지난달 한국 청년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인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으로선 31년 만에 영예인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를 권리의 문제로서 이야기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인정해줬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대변하는 느낌이 들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해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2018년에 물론 지금이 더 덥긴 하지만 2018년 폭염을 마주했을 때 오래된 빌라에서 새벽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잠을 자고 있는 엄마가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는 실내에 머물면 된다라는 지침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좀 더 더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뒤에 기사에서 실내에서 머물던 저희 엄마 또래의 어떤 분께서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게 내가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집에서도 사람이 죽는 문제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뭔가를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정책을 바꾸기 위한 행동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기후 소송일 텐데요. 2020년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상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소송이 갖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전까지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사실 정치나 정책에서 알아서 만드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발적 의지로 그냥 만들어지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여겨져 왔지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잘 고려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그 권리를 일단 인정을 받았고 그 환경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한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선이라는 것들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시민들이자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최근 시민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기후 공론화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활동가님께서 보시기에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생겨났는데 저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좀 많이 놀랐었던 게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국이 전 지구적으로 1.5도 감축 목표라는 그 평균선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 결과를 내놨어서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랐고 그리고 정치가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을 이렇게 시민들은 오히려 더 인식하고 나서는구나 시민들의 행동으로 오히려 사회는 바뀌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결실을 또 이루는 과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동행을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올해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방금 공유드렸던 그 시민들의 합의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받아서 실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경로와 어떤 전환 계획을 만들 것인가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개개인이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 이상의 시스템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사실 그 책임은 국회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이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을 한 것이었는데 예. 사실 시민들이 진전된 결과를 내놓으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 또는 오히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민주적 절차에 한국의 시민들이 세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이후에 이만큼의 진전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서는 막상 그 결과가 나오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제대로 된 좀 더 진전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전된 감축 목표를 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그 결정이 근시일 내에서 빨리 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동의 집이 지구라는 것 기억을 하면서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호주 시드니 랜드윅 경마장에 촛불 수십만 개가 켜졌습니다. 그로부터 17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에서 역대 개최지를 찾아 그 결실을 짚어보는 개최지를 가다. 호주교의 세 번째 편에선 WID 세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당시 27이었던 모니카 두미 씨.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했지만 그 여정은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기업 변호사의 길을 내려놓고 시드니 대교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시드니 대교구 사무처장에 임명됐습니다. I often think that God brought us together back then, not because we were not for back then, but God brought us together back then to prepare us for now and for the ministry that we will need to be offering to the church as adults and, you know, into the future. So it's really beautiful. 플루트를 연주하던 청년 마이클 라스트는 사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사제품을 받은 그는 당시 시드니 콘서바토리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시드니 세계청년대회 개막미사에서 오케스트라 플루티스트로 무대에 서며 신앙과 음악이 하나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세계청년대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2015년 수도회에 입회했지만 음악은 이후에도 그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In surrendering to God, He's given that back to me in so many beautiful ways that I've still been able to use my gift of music in ministry, in serving the church, through leading worship and composing sacred music. So none of it has gone to waste. 작은 분당의 소녀 애슐리 도넬리가 세계교회를 만났습니다. 시드니 세계청년대회 당시 그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본당에서 만난 순례자들을 보며 무엇이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신앙은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내고 싶은 길이 됐습니다. 그는 시드니 세계청년대회 이후 본당 청소년 지도자를 거쳐 교황청 국제청년 자문기구 1기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브로큰베이 교구 산하 사회복지기관에서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orld Youth Day really connected to me with my faith, and I guess I discovered this person of Jesus. Jesus went out to the margin, and that's what ultimately I decided t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I trained to be a social worker, and I wanted to particularly work with young people. And that's what I did, and that's what I'm doing now at Catholic Care. 대학생 1학년이었던 이안 에폰둘련 씨는 낮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이면 달링하버로 달려가 순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동과 안전을 도왔습니다. 무대 뒤 봉사는 그의 신앙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World Youth Day 2008 helped me to continue to grow in my faith because as a first-year student at the time, you're focusing on your studies, but at the same time having that faith live out at the same time. Because I know a lot of young people when they go from high school or when they move to uni, sometimes they might lose their faith. World Youth Day helped me to stay close to my faith and participate in the church.
지금 그는 파라마타 교구 필리핀 공동체에서 청년 성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드니 세계청년대회는 끝났지만 그 시간을 함께했던 청년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만든 것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이끌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도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그때 우리를 모아주신 건 바로 지금을 위해서였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신부님, 삼전이나 하이닉스 있으세요? 요즘 성당에 신자분들이 모이면 많이 하시는 이야기, 바로 투자입니다. 반도체, 단타, ETF 등 종교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말들이 성당에서 들립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누구는 성당에서조차 투자를 말하는 게 조금은 불편합니다. 청비는 서약한 수도자나 사제에게도 투자를 물어보는 시대. 그럼 가톨릭 교회는 투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원칙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투자가 언제나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미도 지닌다고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경제적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도 결국 사람의 일이므로 윤리적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닌 오직 돈을 벌자는 마음에 빠져있는 투기는 멀리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충실한 종의 태도가 투자의 원칙입니다. 나만을 위한 투자가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투자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기업, 낙태, 조력, 자살, 인간 복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이오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 침해 혹은 노동권을 악화시키거나 포르노를 만드는 기업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기업에도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기후위기에 맞서는 재생에너지 기업, 장애인 등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양심까지 팔지 말자는 말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말하는 ESG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길 권합니다. 착한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교황청도 투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베드로 3억 기금을 비롯하여 교황청 재정이 휘청거리던 때에 시작했습니다. 모델은 노벨상의 노벨재단입니다. 복리 효과를 통하여 원금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노벨재단처럼 교황청 재정 독립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교황청 사제들이 기금 투자를 운영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은 바티칸 은행이 투자를 주관하고 금융 전문가 평신도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감시합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비공개입니다. 수익률이 꽤 높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교황청은 더 나아가 주가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최근 바티칸 은행은 금융 서비스 기업 모닝스타와 함께 가톨릭 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사회 교류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주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재생에너지 기업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투자 자금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곳에 쓰이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세상의 공동선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은퇴 후에 경제적 안정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진 눈 제목은 가톨릭 신자도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입니다. 돈에 환장해버린 투기의 괴물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즉위 1년을 맞은 레오 14세 교황의 사목표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평화와 일치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데요.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생명 주간을 마무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